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패기의 젊은 무당 이화림과 윤봉길. 어느 날 이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의 의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의뢰인의 정체는 매국 행위로 부를 축적한 친일파의 후손 박지용. 무려 3대에 걸쳐 내려오는 기이한 괴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영만리에서 화림을 소환한 것인데요. 한동안 아이의 상태를 살피던 화림은 이 몹쓸병의 원인이 묘바람, 일명 산소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즉시 의뢰인의 할아버지가 묻힌 곳을 탐욕해 보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최고의 직관인 상덕과 명인 장의사 영근이 합류, 모든 일의 원흉인 박근현의 무덤을 찾게 되는데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음산한 날씨, 솔찬히 을씨년스러운 야생 여우와 흉물스러운 무덤의 자태가 이들을 반기는데요. 이후 묘자리를 살피던 상덕은 이곳이 악짐을 감지, 후환을 염려하여 파묘를 포기하게 되는데요. 이게 얼마짜린데 참.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저런데 잘못 손댔다가는 직관부터 일하는 사람들까지 싸그리 다 줄초상나 이 사람들아. 하지만 호기롭던 꼬라지도 잠시, 곧 대살굿을 통해 앵마기를 시도하자는 화림의 설득이 이어지고 결국 상덕은 마음을 돌려서 파묘를 속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무당 화림의 다이나믹한 대살굿 액션. 그렇게 한바탕 구판이 벌어진 뒤 가까스로 모습을 드러낸 박근현의 관, 곧바로 개관 없이 화장해달라는 의뢰인의 요구에 그 즉시 관을 씻고 화장터로 직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박근현의 묘자리에서 인간의 얼굴을 한 뱀이 등장하고 설상가상 영안실 관리소장이 강제로 관을 열고 절도를 시도, 결국 안에 있던 악령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그 길로 미국에 있던 자손들이 하나씩 몰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마는데요. 이후 상덕의 발빠른 대처로 화장이 속행, 불행 중 다행히도 마지막 장손만큼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일들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을 뿐, 얼마 후 파묘를 진행했던 묘지 안에서 또 다른 관이 발견되고 이곳에 첩장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기존의 관 아래쪽에 수직으로 두 번째 관이 박혀있는 기이한 구조, 무려 2m가 넘는 거대한 크기와 마치 뭔가를 봉인해 놓은 것 같은 음산한 비주얼에 불길함을 느낀 네 사람은 서둘러 관을 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는 네 사람에게 더욱더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인간 오르크. いいえ、違います。あなた様の部下です。 인간자노. 무려 2.4m의 거구를 자랑하는 팔척 귀신의 등장. 그 정체는 전국시대 일본의 다이묘로서 한국의 귀신 같은 혼령이 아닌 물리적 실체를 가진 오니라는 설정입니다. 사후 300년이 넘도록 다이토쿠지에서 신으로 모셔지던 중 음양사인 무라야마 준지가 그의 시신에 카타나를 삽입, 몸통 자체를 쇠말뚝으로 만들어 조선 땅에 박아 넣었던 것인데요. 그 거대한 풍채에서 우러나오는 묵직한 카리스마가 압권, 특히 온몸을 불사지른 뒤 도깨비불로 변해서 날아오르는 장면은 CG가 아닌 크레인을 이용 무시무시한 위압감을 선사해 주었었죠. 자, 과연 우리 묘벤저스는 이 엄청난 괴물을 상대로 어떤 활약을 보여주게 될까요? 풍수지리와 토속신앙을 토대로 한국형 오컬트의 진수를 보여주었던 역대급 걸작, 드립다 한 우물만 파재 껴온 장재영 감독의 장인정신이 돋보였던 영화 파묘였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깜깜한 새벽, 잠결에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눈을 뜨게 된 수지는 침대맡에 멍하니 앉아있는 남편 현수를 발견합니다. 서둘러 남편을 불러보는 수진. 하지만 바로 그때 현수의 입에서 이상한 말이 흘러나오는데요. 누가 들어왔어? 어떻게?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잠에서 깨어난 현수. 수지는 현수에게 조심스레 지난밤 이야기를 꺼내보지만 현수는 그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수의 이상 증세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해갔는데요. 수면 도중 뺨을 긁어서 피투성이가 되는가 하면 이게 뭐야 진짜. 냉장고 안의 음식들을 날것으로 섭취. 오빠 잠깐. 오빠 하지마. 오빠 왜 이래? 급기야 반려견을 죽여서 냉장고에 집어넣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그날 이후 수면 클리닉을 다니며 치료를 받기 시작한 현수. 그쯤 만삭이었던 수지는 어느덧 아기를 낳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현수의 수면 장애에 대한 수진의 불안감도 더더욱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깊게 잠이 든 남편의 입에 수면제를 쑤셔넣고 아기를 데리고 화장실에 숨어서 남편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남편의 이상 행동은 더욱더 심해졌고 결국 불안을 못 이긴 수지는 엄마로부터 소개받은 영험한 무당을 집안으로 들이게 되는데요. 남자 둘을 데리고 사네? 붙은 건 신랑한테 붙었는데 데리고 온 사람은 그쪽이야. 애기 엄마를 따라왔어. 이후 수지는 남편의 몸에 귀신이 들렸다고 확신. 때마침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랫집 할아버지를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의심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증폭. 수진의 머릿속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데요. 평범하지만 화목한 가정을 꿈꿨던 주인공 수진.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남편의 수면 장애는 그녀에게 크나큰 불안감을 안겨주었고 때마침 출산을 하게 되면서 모성애가 발현. 자신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자, 과연 현수는 수진의 생각대로 정말 귀신의 빙이 된 것이었을까요? 그 진실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확신범이 된 수진의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잘못된 맹신과 편집증적 망상이 불러온 한 가정의 끔찍한 비극. 설령 그녀의 믿음이 만에 하나 진실이었다 할지라도 선을 넘는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나한테? 한 번 따먹고 싶어서 그래? 핑크색 신상 구두를 놓고 펼쳐지는 무시무시한 광기와 집착의 향연. 분홍씨는 안데르센 동화의 빨간 구두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는 미스테리 스릴러 잔혹 공포물입니다. 일단 원작부터가 굉장히 잔인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영화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국내 공포영화 중 손에 꼽을 정도의 참혹한 고어씬을 선보였는데요.
시선을 강탈하는 예쁜 분홍신. 하지만 이 구두엔 끔찍한 저주가 걸려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신발을 보게 되면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고 어떻게든 손에 넣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되는데요. 온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는 와중에도 오직 혼자서만 핑크빛을 발산하는 거룩한 신상의 위험. 결국 여기에 넘어간 여성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구두를 강탈, 새 신을 훔쳐 신고 기분이가 좋아지지만 곧 구두에 걸려있던 저주가 발현. 그대로 발목이 썰리고 목숨이 날아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주인공 선재는 딸과 함께 단둘이 살고 있는 평범한 유부녀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있었지만 어느 날 남편의 외도 현장을 직접 목격한 뒤 결국 헤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선재의 눈에 들어오게 된 예쁜 분홍신. 곧 선재 역시 분홍신의 노예가 돼버리고 설상가상 그녀의 딸 태수마저 사이즈도 안 맞는 분홍신의 자태에 완전히 꽂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된 선재 모녀의 신발 쟁탈전. 이쁜 구두 앞에서는 혈육이고 나발이고 싹 다 필요 없는 거죠. 그 와중에 어설프게 끼어든 선재 친구 미희는 주제넘게 신발을 노렸다가 순식간에 아자. 그렇게 분홍신의 저주는 선재와 주변 사람들을 서서히 파국으로 몰아갑니다. 오래전 한 여배우의 억울한 죽음으로 시작된 분홍신의 저주. 대체 이 신발에는 어떤 과거가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감각적인 공포씬 연출과 스타일리시한 영상미, 화면을 씹어먹는 우리 혜수 누나의 폭발적인 열연 등 뜻밖의 다양한 볼거리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아직 못 보셨다면 강력 추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희진. 어느 날 엄마로부터 동생 소진이의 실종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곧 희진은 만사를 제쳐두고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의 엄마는 오직 종교에만 집착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사실 희진의 엄마는 모든 것을 신의 뜻에 의지하는 잘못된 신념을 가진 광신도였던 것이죠. 결국 보다 못한 희진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경찰 역시 소진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집에 혼자 있던 희진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평소 소진이와 친분이 있었던 윗집 여자의 죽음,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실종된 소진이에 관련된 엄청난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사실 소진에게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신박한 능력이 있었는데요. 아파트 주민들의 죽음을 미리 예언하는가 하면 이따 비가 오면 아저씨가 죽어. 뜨거운 물에 데인 상처를 순식간에 회복시키고 마치 무언가에 씌인 듯 기괴한 행동을 일삼게 됩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웃들이 무당을 대동해서 소진의 집을 방문, 그녀에게 강제로 신내림을 받게 한 뒤 부적을 쓰게 하여 지들끼리 챙기게 되는데요. 이 일로 수경이 앓던 자궁암이 씻은 듯이 완쾌, 뜻밖의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자 이후로도 계속해서 소진을 찾아가 강제로 부적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작 같았던 시간도 잠시. 참다 못한 소진이 마침내 부적 쓰기를 거부하자 똥줄 탄 주민들이 두 번째 구판을 감행, 또다시 소진의 몸에 신을 불러내려 하는데요.
이제 죽겠네. 에? 니들 다 죽는다고. 그렇게 오랜만에 신발을 받고 폭주하던 소진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저주한 뒤 그만 의자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고 맙니다. 이후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게 된 소진의 엄마. 언니가 오면 깨워달라는 소진의 말을 들은 뒤 엄마 여기 있어. 언니 오면 깨워줘. 그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생각을 하고 마는데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 복대도 다 하셨는데 너희들은 보고서도 믿질 못하는구나. 눈이 어두워진 이 사찰의 자식들아! 이 영화는 신기가 있는 사람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영화 속 소진은 신이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하며 또는 이 땅에 다시 부활한 구세주가 되기도 하는데요. 영화 속 주인공들 중 소진을 평범한 인간으로 대하는 건 오직 그녀의 언니인 희진뿐. 그렇게 소진은 그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두렵거나 숭배해야 할 대상이 되고 맙니다.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건 종교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닌 무조건적인 맹신과 광신에 대한 비판이었죠.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불신의 결과라면 맹신과 광신은 현실을 지옥으로 만들 뿐입니다. 공수찬 감독의 2004년작 영화 알포인트는 베트남전 당시 다수의 군인들이 실종되었던 일명 로미오 포인트 사건을 스크린으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로 이 로미오 포인트 자체가 영화를 위해 만들어진 허구의 사건이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블레어 위치를 벤치마킹한 바이럴 마케팅의 결과로서 개봉 당시 참신한 시도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담양에서 촬영된 대나무숲 전투씬을 제외 나머지는 캄보디아에서 올로케로 촬영됐으며 이국적인 분위기와 낯선 장소가 주는 불안감, 고립된 곳에서 벌어지는 온갖 기괴한 사건들이 절정의 공포를 안겨주는데요. 우린 다 죽는가 하늘에서 여기는 당나귀 상고 1972년 여름 6개월 전 실종되었던 18명의 수색대원들로부터 구조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에 군에서는 병사들의 생존 확인과 구출을 위해 수색대를 편성, 지휘를 맡게 된 최태인 중위를 필두로 총 9명의 대원이 작전에 나서게 되는데요. 곧 작전지역 초입에서 정체불명의 비석을 발견하게 된 그들. 그곳엔 손에 피 묻힌 자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쌉 불길한 멘트가 오지게 적혀 있습니다. 대놓고 전멸을 예고하는 미친 복선. 어차피 전원 생존은 이제 글렀고 남은 시간 누가 가장 오래 살아남느냐가 관건이 된 것인데요. 결국 부대원 중 하나였던 정일병이 가장 먼저 변사체로 발견되자 곧바로 최중희가 타전을 속행, 상부에 정일병의 사망을 보고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본부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는데요. 그들의 얘기로는 사실은 좀 전에 사망한 정일병이 다름 아닌 수색대가 찾고 있는 실종된 군인들 중 하나라는 것. 그렇습니다. 처음엔 분명 9명이었던 부대 총원이 어느샌가 10명이 되어서 지금까지 함께 지내온 것이었죠. 심지어는 얼마 전에 만났던 미군 지원병들도 이미 오래전에 죽은 자들이고 통신병과 연락을 주고받던 프랑스 군인들 역시 애초에 산 사람이 아니었다는 환장할 전개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귀신에 홀려서 정신줄을 놔버린 부대원들. 급기야는 서로가 서로에게 총을 갈기는 끔찍한 아비규환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밀리터리 호러와 헌티드 하우스 장르의 깜찍한 크로스오버. 겉으로는 전형적인 귀신 영화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전쟁의 참상을 그리고 있는 독특한 영화입니다. 전쟁을 겪으며 생긴 다양한 트라우마가 귀신의 형태로 발현, 각 인물들의 죄책감을 건드려 패닉을 일으켰던 것인데요. 이런 이야기는 자칫 억지스럽고 유치하게 표현될 가능성이 많지만 알포인트는 이러한 부분들을 매우 흥미롭고 설득력 있게 표현해 냈습니다. 개인적으로 독설조와 함께 최고의 밀리터리 호러로 손꼽는 작품, 공포영화의 팬이라면 절대로 놓쳐선 안 되겠죠? 여고괴담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 여우괴담은 1등을 질투한 2등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소원을 들어주는 괴담이라는 맛깔스런 양념을 첨가하고 그럴싸한 공포 이미지들을 패기 넘치게 조합. 확실히 공포영화라는 장르만 놓고 봤을 땐 시리즈 중 가장 무섭고 강렬한 작품이었는데요. 27, 28, 29? 여우야, 내 소원을 들어줘. 박한별과 송지호가 함께 다니는 비현실적인 여고. 이곳 기숙사에는 총 28개의 층계로 이루어진 돌계단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일명 여우계단. 간절한 마음을 담아 눈을 감고 계단을 오르면 마지막에 29번째 계단이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었죠. 어때요? 참 쉽죠? 소희와 진성이는 발레를 전공하는 단짝 친구입니다. 두 아이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언제나 1등은 소희의 차지, 진성이는 만년 2등 신세였죠. 때문에 두 아이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베프 중의 베프였지만 언제나 여유 넘치던 소희와 달리 진성이는 조금씩 소희가 미워졌습니다. 결국 진성이는 여우 계단을 이용 소희 대신 자신이 콩쿠르에 나가게 해달라는 나름 소박한 소원을 빌게 되는데요. 여우야, 내 소원을 들어줘. 내가 콩쿠르에 나갈 수 있게 해줘. 안타깝게도 진성이의 소원은 다소 과격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소희가 그만 다리를 다쳐서 장애를 얻게 된 것인데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진성이는 소희를 대신해 콩쿠르에 출전, 그토록 꿈에 그리던 대상 트로피를 안게 됩니다. 단짝이고 나발이고 그저 지밖에 모르는 진성이였지요. 결국 꿈과 희망은 물론 우정까지 잃게 된 소희는 그만 자신의 병실에서 투신을 하고 마는데요. 이후 영화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의 연속기로 관객들을 세차게 몰아붙입니다. 누가 발레 요정 아니랄까봐 더럽게 돌아싸고 발가락이 따끔해 보이는 연속 푸행트를 시전, 관객들의 멘탈을 찢어서 볶아버리는 후끈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게 되는데요. 이쪽에서도 후리고 저쪽에서도 후리고 그야말로 정신 못 차리면서 질질 싸게 만드는 반자동 요실금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앞선 두 작품에 비해 다소 묻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만든 작품이었죠. 1등을 질투했던 2등의 이야기.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원혼이 된 1등은 2등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진성아, 난 너만 있으면 돼.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 달콤한 말이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게 될 줄 진성이는 아마 절대로 몰랐겠죠. 우리가 10년 뒤에 런던 오페라 하우스에 있는 거야. 내가 지젤하고 네가 알브레이트하고. 내가 왜 알브레이트야? 당연히 지젤이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정식 정범식 형제의 2007년작 기담은 안생병원에서 벌어졌던 4일간의 3가지 이야기를 다룬 염주알식 구성의 옴니버스 영화입니다. 최고의 한국 공포영화를 꼽을 때 빠짐없이 거론되는 작품이며 뛰어난 연출과 탄탄한 시나리오, 아름다운 미장센이 시선을 사로잡는 영화였죠. 장르적 연출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어 가히 역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안생병원 원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의학을 전공하던 정남. 어느 날 원장 딸과의 정략 결혼을 며칠 앞둔 상태에서 한 이름 모를 여성의 시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비록 시신이긴 하지만 정남은 그 아름다운 미모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데요. 이후로도 틈만 나면 여성의 시신과 시간을 보내는 등 이 새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해괴한 짓거리를 해댑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어디선가 원장이 나타나 뜬금없이 정남의 출생 일시를 물어보는데요. 누가 봐도 적잖이 수상한데 그냥 알려주는 정남. 얘는 정말 바보인 걸까요? 그리고 그날 밤 어디선가 한 여인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무작정 따라가 몰래 훔쳐보는 정남. 그리고 이때부터 그에게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순진한 정남이의 뒤통수를 휘갈겼던 격하디 격한 반전의 드라마. 과연 그에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교통사고로 일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서 살아남게 된 불쌍한 소녀. 사고의 충격이 너무 컸는지 실어증에 걸려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몇 날 며칠을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악몽의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 한 이름 모를 할머니의 모가지가 날아가고 온몸에 피칠갑이 된 새아빠가 등장. 마지막엔 끔찍한 비주얼의 엄마가 나타나 악몽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해 주는데요. 하나같이 꼬꼬마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험악하고 어마무시한 것들 뿐이었죠. 결국 보다 못한 담당 의사가 그녀에게 최면 치료를 감행. 곧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흐릿한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 교통사고가 있던 날 소녀의 가족에게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하나의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벌어지는 세 가지의 기묘한 이야기. 각 에피소드 간에 커다란 접점은 없지만 서로가 묘하게 얽히고 설켜대며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독특한 분위기가 돋보였던 명작 공포영화 기담. 그 아름답고 환상적인 공포가 당신의 눈과 귀를 어여쁘게 간질러 드립니다. 전라남도 곡성의 한 시골 마을. 꼭두 새벽부터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화목했던 조씨 부부를 살해한 범인은 눈이 하얗게 까뒤집히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있는 의문의 사내. 이후로도 마을 곳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이에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종구는 얼마 전부터 마을 어귀에 살고 있는 낯선 외지인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쯤에서 외지인에 대해 들려오는 기이한 소문들. 사실은 그가 짐승을 잡아 산채로 뜯어먹는 어마무시한 괴물이라는 소문이었는데요. 처음엔 그냥 대충 흘려들으며 괜찮아요를 연발하던 종구였으나 어느 날 외지인의 집을 수색하던 도중 마을 사람들의 물건과 사진이 있는 이상한 방을 발견. 심지어 그 안에서 종구의 딸 효진의 신발이 나오게 되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날 이후부터 점차 이상하게 변해가는 효진. 착하고 순진했던 아이가 아빠에게 대들기 시작하고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도대체가 무엇이 중헌냐고. 무엇이
뭐시? 그게 중하냐고! 심지어는 격렬한 쌍욕도 서슴지 않는데요. 자는 줄 알았구만. 못 오냐고. 말을 흐라고 이 씨X놈아. 이후 종구의 집 문 앞에 흑염소의 사체가 매달려 있거나 갑자기 몸에 마비가 오는 등의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급기야 옆집 할머니가 효진이에게 피습을 당하는 끔찍한 일까지 발생하고 맙니다. 결국 종구는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기로 결심. 그렇게 최고의 신기를 가진 신세계의 박수 일광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겁나 징상스러운 놈이구만. 이후 영화는 일광과 외지인 그리고 정체불명의 여인인 무명을 중심으로 손에 땀을 쥐는 전개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특히 영화 중반 각자의 종교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살을 날리는 신이 압권으로서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드는 압도적인 기운이 스크린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는데요.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깊은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가장 토속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오컬트가 펼쳐지는 작품. 한 장면 한 장면이 충격의 연속이고 혼돈의 카오스, 혁신의 이노베이션입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결말과 반전은 패스. 나홍진 감독의 기세가 돋보였던 곡성이었습니다. どうして心に疑いを持つのか。私の手や足を見なさい。まさに私だ。 장화홍련은 김지훈 감독의 2003년작 영화입니다. 한국의 전래동화인 장화홍련전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으며 뛰어난 연출과 각본, 수려한 영상미와 고풍스런 음악이 돋보이는 작품인데요. 주연을 맡은 염정아의 소름 끼치는 연기, 작품의 무게감을 더해주었던 김갑수의 존재감, 여기에 임수정과 문근영이 세상 무해한 자매 케미를 보여주며 영화 전체를 하드캐리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김지훈 감독의 영화들 중 가장 최애하는 작품이며 단연 이쪽 장르에서는 가히 올타임 레전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서울에서 오랜 시간 요양을 마친 뒤 아버지가 있는 옛집으로 돌아오게 된 수미와 수연 자매. 도착하자마자 집 앞 저수지에 발을 담그고 평화로운 한때를 보냅니다. 참고로 이 장면이 영화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맘 편히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이후 기다렸다는 듯 새엄마인 은주가 등장하여 다소 과장된 모습으로 자매를 반겨주는데요. 누가 봐도 굉장히 어색하고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모습. 사실 은주는 오래전 아빠의 동료였지만 어느 순간 불륜 관계가 되었고 그로 인해 자매의 친엄마가 목숨을 잃었다는 충격적인 과거가 있었던 것이죠. 마치 하루 종일 외주를 타듯 불안불안한 장면들의 연속. 이러한 인물들의 날카롭고 불안한 심리는 중간중간 등장하는 악몽의 모습으로 더욱 극대화되는데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변해가는 은주. 그녀에게 수미와 수연은 반드시 친해져야 할 대상이지만 한편으로는 당장이라도 집에서 내쫓고 싶은 눈엣 가시이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자신이 기르던 새가 죽은 채로 발견되자 은주는 이를 가지고 수연을 다그치며 장롱 안에 가두고 마는데요. 이후 동생이 갇혀있는 걸 발견하게 된 수미는 더욱더 분노. 아빠에게 은주의 만행을 전부 털어놓기로 합니다. 그 여자가 자꾸 수연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야. 악랄하게도 악질적으로 매번 수연을 옷장 안에 가둬놓고. 하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아빠의 반응. 곧이어 그동안 감춰져 있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수연이 죽었잖아. 수연이는 이미 죽었어. 그야말로 모든 이들을 벙찌게 만들었던 놀라운 반전. 하지만 이 영화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할 뿐이었죠. 아름다운 미장센위에 그려낸 매우 충격적이고 슬픈 이야기. 영화에 쓰였던 모든 요소들이 전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작품입니다. 만약 당신이 공포영화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이 영화만큼은 강력히 추천합니다. 나 아까 그 집에서 이상한 거 봤어. 그 태웠던 여자애. 멤버십 가입해서 전용 배지 멤버십 가입해서 전용 배지 받자. 멤버십 가입해서 전용 배지 받자.